풍경의 쓸모 김애란. 오래전 어머니는 내게 자주 어딘가 서보라 했다. 정우야, 응? 저기 서봐. 어머니가 내게 어딘가 서보라 하면 나는 꼼짝 않고 숨을 골랐다. 정우야, 응? 여기 보고. 사진 찍을 때 가만히 있어야 한다는 걸 알려준 사람이 누구인지 기억나지 않는다. 아마 무척 평범한 사람, 좋은 일은 금방 지나가고 그런 날은 자주 오지 않으며 온다 해도 지나치기 십상임을 아는 사람이 아니었을까 싶다. 그러니까 그런 순간과 만났을 땐 잘 알아보고 한 곳에 붙박아 두어야 한다는 걸 알 정도로 나이 든 사람 말이다. 실제로 우리 가족에게는 그럴 기회가 몇 번 있었다. 많지는 않았지만 그랬다. 그때마다 우리는 즐겁게 춤을 추다가 그대로 멈춰라 라는 노랫말 마냥 정확하게 멈췄다. 과거가 될 만반의 자세, 만반의 준비를 하고 그러곤 마음속으로 숫자를 센 뒤 사진기를 보고 웃었다. 햇빛이 충분치 않은 공간에선 이따금 플래시가 터졌다. 사진기는 펑, 펑 시간의 초크질을 하며 현재를 오려갔다. 플래시 소리는 낙하산 펴지는 기척과 비슷해 우리가 죽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과 함께 살았다는 안도를 주었다. 운전자를 덮치는 에어백 마냥 푹신한 충격을 줬다. 정우야, 어? 어머니가 펑 불빛을 터트리면 선택되지 못한 나머지 풍경이 하얗게 날아갔다. 나는 자주 눈을 감았고 가끔 그 증발이 아까워 환하게 웃었다. 낙하산 줄을 잡아 당기듯 입꼬리를 올렸다. 오래된 사진 속의 나는 언제나 어색한 듯 자명하게 서 있다. 정확히 어떤 색이라 불러야 할지 모를 1970년대 때깔 혹은 낙관적 파랑을 등에 인 채 코닥산 명도, 후지식 채도에 안겨 있다. 어느 때는 너무 흐릿해 금방이라도 사라질 것 같은 표정을 하고 누군가를 향해 그 누군가를 원한 미래를 향해 해상도 낮은 미소를 짓고 있다. 그리고 그렇게 사진 속에 붙박힌 무지, 영원한 무지는 내 가슴 어디께를 찌르르 건드리곤 한다. 우리가 뭘 모른다 할 때 대체로 그건 뭘 잃어버리게 될지 모른다는 뜻과 같으니까. 무언가 주자마자 앗아가는 건 사진이 늘 해온 일 중 하나이니까. 그러니 오래전 어머니가 손에 묵직한 사진기를 든 채 나를 부른 소리. 삶에 대한 기대와 긍지를 담아 외친 정우야 라는 말은 그 이상하고 찌르르한 느낌. 언젠가 만나게 될, 당장은 뭐라 일러야 할지 모르는 상실의 이름을 미리 불러 세우는 소리였는지 몰랐다. 빛에 관해서라면 하나 더 떠오르는 장면이 있다. 아버지가 모닥불 쬐듯 TV 가까이 앉아 전자파를 쐬고 있는 모습이다. 아버지는 어릴 때 산간 벽촌에서 자랐다. 이웃을 만나려면 한참 걸어 나가야 하고 해가 지면 옆 사람 손도 안 보일 정도로 캄캄했다는 마을에서 눈이 오면 입을 벌려 겨울을 맛보고 비가 오면 명상에 잠긴 돼지가 허밍하는 소리를 엿듣고 가끔은 어른들로부터 귀신 비위 맞추는 법을 배우기도 하면서 벌써 반세기 전 일이지만 그때를 떠올리면 뭐랄까 아버지는 다른 시대가 아닌 다른 세계에 살다 이쪽으로 넘어온 기분이 든다고 했다. 분명 다 겪은 일인데 어느 때는 자기 인생이 어디서 읽었거나 들은 얘기처럼 느껴진다고. 평일 오전 멍하니 TV 앞에 앉아 암보험 광고를 볼 때면 더욱 그랬다 했다. 나이 든 사람은 암기력과 분별력이 떨어진다는 걸 분명히 하듯 노 배우가 방금 전 일러준 보험회사 전화번호를
또박또박 한 번 더 말해줄 때 그렇다 했다. 그럴 땐 이쪽 세계도 저쪽 세상도 문득 생경에 누군가의 방에 잘못 들어온 기분이 든다고. 나는 그렇죠. 아버지, 암 얘기는 모두의 기분을 망치죠. 자주 했으나 말로 옮기진 않았다. 대신 커피잔을 쥔 아버지의 손을 물끄러미 바라봤다. 대학 졸업을 며칠 앞둔 날이었으니 10년도 더 된 일이다. 그날 본 아버지의 손은 여전히 크고 두툼했다. 그 안에는 오랫동안 운동으로 자기 몸을 단련해온 사람 특유의 단정함과 엄격함이 겸손하게 도사리고 있었다. 그 손으로 아버지는 누군가의 잘못을 판정하고 규칙을 알려주고 벌칙을 부과하며 살고 있을 터였다. 자세히는 모르나 어머니에게 들은 바론 그랬다. 그 나이에 안정적인 직장을 관두고 심판일로 생활을 꾸리기는 쉽지 않았을 거다. 그렇다고 다시 교단으로 돌아갈 수 없었을 테지. 세상 그 어떤 균이나 병보다 생명력이 긴 게 추문이니까. 아버지는 우물물 보듯 식은 커피를 응시했다. 그러곤 당장 자신에겐 그것 말곤 잡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듯이 손에서 잔을 놓지 않았다. 그 손은 부정을 가려내는 손, 원칙을 세우는 손, 폴트와 더블 폴트를 외치는 손이었다. 동시에 몇 년 만에 만난 아들 앞에서 어쩔 줄 몰라 하는 손이기도 했다. 카페 천장 모서리에 달린 스피커에서 끊임없이 댄스 가요가 흘러나왔다. 누군가 양동이에 소음을 담아 우리 머리 위에 쏟아붓는 기분이었다. 게다가 옆자리의 학생들이 몇십 분째 누군가를 맹렬히 헐뜯는지라 나는 그만 머리가 아플 지경이었다. 걔가 그 교수랑 어머 그래? 타인이 아닌 자신의 도덕성에 상처 입은 얼굴로 놀란 듯 즐거워하고 있었다. 나도 잘 아는 즐거움이었다. 아버지는 집에서 미리 준비해왔을 대화에서 용건을 뺀 나머지 말을 다 하고 난 뒤 난처해 했다. 한참 말이 없다. 탁자 위에 휴대전화가 지잉 몸을 떨자 화들짝 놀랐다. 아버지는 그 큰 손으로 뜨거운 것을 만지듯 휴대전화를 감싸쥐었다. 한 손으로 입을 가리며 만났어. 이따 전화할게. 속삭였다. 얼마 뒤 내가 이만 조교실로 돌아가 봐야 한다고 하자 아버지는 그제야 탁자 위에 무언가 꺼내놓았다. 검정색 겉면에 잔물결 무늬가 박힌 고급스러운 상자였다. 상자 위엔 만년설을 상징하는 눈송이가 조붓이 박혀 있었다. 아버지는 내게 축하한다며 뭐라 관습적인 말을 했다. 그러고는 졸업식 때도 못 가볼 것 같다고 마치 다른 때는 잘 왔던 사람인 양 말했다. 그 뒤 아버지를 만난 적은 없다. 5년 전 결혼식장에서 한번 봤지만 그건 만났다기보다 스쳤다고 하는 편이 맞았다. 아버지는 아버지의 자리에 잠깐 있었다. 어머니와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바랐던 시간만큼 있었다. 어머니는 사돈댁에 흉잡히지 않으려면 어쩔 수 없다는 듯 아버지와 사진을 찍었다. 그러고는 프로게이머, 프로 골프할 때 프로 부모처럼 식이 끝날 때까지 미소를 잃지 않았다. 며칠 뒤 신혼여행에서 돌아오고 보니 본가에 소포가 하나 와 있었다. 아버지가 내 앞으로 보낸 결혼 선물이었다. TV를 보고 차를 마시고 현관을 나설 때까지 내가 소포에 관심을 갖지 않자 결국 아내가 박스를 뜯었다. 상자 안에는 어딘가 믿음이 가지 않는 상표의 홍삼 진액이 가득 들어 있었다. 차에 실을까? 아내의 말에 묵묵히 고개 저은 기억이 난다. 아버지가 테니스 심판위를 관두고 건강 보조식품을 팔러 다닌다는 소문을 들은 것도 그 즈음이었다. 그러다 무슨 스포츠 용품점에서 일을 했다던가 도배 기술을 배웠다던가
드문드문 소식을 접한 게 근 20년인데 최근 동네 친구로부터 길에서 너희 아버님을 배웠다는 얘기를 들었다. 남구로 인력시장 근처에 있는데 너무 변하셔서 하마터면 못 알아볼 뻔했다고 내가 별 대꾸를 하지 않자 녀석은 맥주잔을 만지다 아무래도 자기가 잘못 본 것 같다고 어쩐지 좀 이상하더라며 화제를 돌렸다. 다른 집 사람이 된 뒤에도 우리 집 행사를 챙기는 건 아버지가 자주 해온 일 중 하나였다. 두 눈을 가린 사람이 손끝 감각에 의지해 사물의 이름을 알아맞히듯 아버지는 선물의 형식을 빌려 인생의 중요한 마디마디를 더듬고 기념하려 애썼다. 내가 알기론 형편이 정말 어려울 때조차 그랬다. 어머니와 헤어진 뒤 아버지는 매달 규칙적으로 우리에게 생활비를 보내왔다. 처음 몇 년은 100만 원씩, 어느 날부터 80만 원씩, 나중에는 50, 30으로 내려간 걸로 안다. 하지만 꽤 오랫동안 보내왔다는 것도. 그러다 마지막으로 보낸 액수가 2만 몇천 원이었던가. 입금이 늦어질 경우 아버지는 어머니에게 반드시 연락했다. 아버지는 그런 사람이었다. 한겨울 방 한쪽에 잘 개어놓은 이불 같은 사람. 반듯하고 무겁고 답답한 사람. 그래서 나는 아버지가 불미스러운 일로 학교 일을 관두고 강남 어디 테니스장에서 코치 겸 심판을 맡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아버지와 그 자리가 무척 잘 어울린다고 생각했다. 그 뒤 아버지는 고등학교 졸업식 땐 전자사전을, 대학원 입학식 땐 넥타이를, 군 입대 즈음엔 손목시계를 보내왔다. 고심의 흔적이 역력한 그러나 평범하게 짝이 없는 물건들이었다. 모두가 하는 만년필, 모두가 주는 꽃다발. 그런 그중 홍삼 진액은 내가 아버지로부터 마지막으로 받은 선물이었다. 그러니 언젠가부터 아버지의 안부가 뜸해졌다면 그건 아버지가 무심해진 탓이 아니라 당신 아들이 웬만한 사회적 의례를 다 마칠 만큼 나이든 까닭이었다. 당신 인생에도 내 삶에도 더 이상 박수치며 축하할 일이 생기지 않는 까닭이었다. 그래서 최근 아버지로부터 몇 년 만에 만나자는 연락이 왔을 때 나는 그게 당연히 아내의 임신 소식 때문인 줄 알았다. 한국은 겨울인데 태국은 여름이었다. 1년에 3마디 결이 다른 3개가 있다지만 나 같은 한국 사람에겐 그저 보통 여름과 후덥지근한 여름, 몹시 더운 여름으로 느껴질 따름이었다. 관광버스에 앉아 스마트폰으로 한국 날씨와 뉴스, 주가와 환율을 확인했다. 1월, 연이은 한파와 폭설 속에서도 한국은 여전히 분주해 보였다. 반면 차창 너머 여름은 느긋했다. 푸르고 풍요롭고 축축해 보였다. 그리고 그렇게 낯선 나라에서 모국어로 된 정보를 들여다보고 있자니 손에 스마트폰이 아닌 스노볼을 쥔 기분이었다. 유리 볼 안에선 하얀 눈보라가 흩날리는데 구 바깥은 온통 여름인 시끄럽고 왕성한 계절인 그런 아내는 여기까지 와서 인터넷을 하냐며 핀잔을 줬다. 무릎 위에는 벌써 몇 개째 까먹은 멍키 바나나 껍질이 쌓여 있었다. 아내는 집에서와 마찬가지로 나를 스마트폰 중독자 취급했지만 내가 굳이 태국까지 그것도 가족여행에 국제전화 로밍 서비스를 해온 이유는 따로 있었다. 나는 기다리는 전화가 있었다. 지난해 일주일에 3번 교회로 강의를 나갔다. K시에 자리한 모 전문대학과 사립대학 2곳의 수업을 맡아서였다. 그중 B대에 개설된 문화이론 세미나는 아침 9시에 시작해 서둘러야 했다. 집에서 남부터미널까지 1시간, 터미널에서 K시까지 1시간 반, 학교 정문에서 강의실까지 15분, 왕복 5시간이 넘는 거리였다. 날이 굳을 땐 학교버스 정류장에서 우산을 든 채 아이들과 긴 줄을 섰다. 어느 땐 내 강의를 듣는 학생들과 동석하는 게 머쓱해
학교 주변을 배회하다 차에 오르곤 했다. 그래도 버스 안에서 내게 묵례하는 학생이 있었다. 어쩌다 10,000원 버스에 나란히 앉기라도 하면 어색함은 배가 됐다. 같은 거리라도 서울로 올라가는 길은 KC로 내려갈 때보다 길게 느껴졌다. 금요일 오후 수업을 마치고 귀가할 땐 더 그랬다. 고속도로 정체 구간에선 자주 오줌이 마려웠다. 서울터미널에 도착하면 공중 화장실부터 찾았다. 그래도 요인은 쉽게 가시지 않았고 지하철을 타고 집으로 이동하는 동안 오줌보는 점점 더 크게 부풀었다. 집에 오자마자 신을 벗고 허둥지둥 화장실로 향했다. 그러곤 문도 닫지 않은 채 뒤에서 아내가 보고 있는 것도 모르고 매번 엄청난 양의 오줌을 콸콸 쏟아냈다. 모교에서 첫 강의를 트고 이 고장 저 고장으로 강의를 나가기 시작했을 때 고속도로 주변에 펼쳐진 풍경을 보며 좀 심란했다. 여행 중 몇 번 오간 길인데도 그랬다. 풍경이 더 이상 풍경일 수 없을 때 나도 그 풍경의 일부라는 생각이 든 순간 생긴 불안이었다. 서울 토박이로서 내가 중심에 얼마나 익숙한지 혜택에 얼마나 길들여졌는지 새삼 깨달았다. 그리고 그 때문에 내가 어떻게 중심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는지 잘 보였다. 해가 지면 벌판 위로 순식간에 어둠이 내려앉았다. 지방 소도시는 서울보다 저녁이 빨리 찾아왔다. 강의를 마치고 버스에 오르면 온몸에 긴장이 풀렸다. 더불어 이상한 흥분과 각성도 약기운 마냥 맴돌았는데 어느 땐 누가 아무리 어려운 질문을 해도 대답해 줄 수 있을 것 같은 착각이 들었다. 길에서 맞는 어둠은 매번 낯설었다. 밖은 깜깜해 지금 내가 지나는 데가 어디인지 목적지까지 얼마나 남았는지 가늠하기 어려웠다. 그럴 땐 내가 어딘가 무척 먼 곳에 와 있는 느낌이 들었다. 버스는 도시가 아니면서 도시가 아닌 것도 아닌 공간을 한참 가로질렀다. 미분양 아파트와 아울렛, 비닐하우스와 공장, 공원묘지와 화원, 진흙 오리 구이며 장화구이 따위를 파는 보양식당과 프로방스풍 모텔을 비켜갔다. 수도와 지방의 이음매는 무성의하게 시침질해 놓은 옷감처럼 거칠었다. 어둠 너머는 논과 밭이 지루하게 계속 이어졌다. 그러다 서울 톨게이트쯤 오면 꼬리를 길게 내린 자동차 행렬이 거짓말처럼 나타났다. 수많은 불빛이 빨갛게 달아오른 제 중심을 향해 빨려 들어갔다. 8년 전 강의를 처음 맡게 되었을 때 나는 신입사원처럼 좀 들떠 있었다. 갑갑한 도서관을 벗어나 나도 이제 사회적인 활동이란 걸 좀 해보나 싶고 어머니와 여자친구에게 면이 서는 것 같아서였다. 동시대 대중가요나 애니메이션 자료를 이용해 신선한 커리큘럼을 짜는 것도 재밌었고 미혼의 젊은 강사에게 호의적인 눈빛을 보내는 학생들의 태도와 지적 긴장도 싫지 않았다. 강의 자체가 지닌 연극성이랄까 많은 사람 앞에서 떠들어야 하는 직업이 주는 흥분과 수치조차 마음에 들던 때였다. 대학은 대학인지라 봄에는 연두가 가을에는 주황이 어여뻤다. 애들은 애들인지라 순수한 동시에 예민했고 가끔은 탄식이 나올 정도로 교만하거나 무지했다. 캠퍼스 안에는 성적 괴팍함과 도덕적 우월감이 섞인 채 부유했다. 더불어 알 수 없는 패배감과 무력감도 무거운 공기처럼 맴돌았는데 휴학과 편입이 잦은 곳일수록 심했다. 그렇다고 이름 있는 대학의 학생들이라 해서 크게 다르진 않았다. 10대 시절 이미 밀도 높은 학원 강의를 경험한 친구들은 강사들의 웬만한 노력 앞에서 감탄하지 않았다. 명배우를 익히 봐온 관객 마냥 심드렁했다. 학점 관리와 아르바이트, 취업 준비로 고등학생들보다 더 지쳐 있었다. 물론 나도 초보 강사 시절의 의욕과 기대를 많이 잃었다. 강의 후 실수를 복귀하며 며칠씩 후회하는 일도 줄고 강의실에서 마저 못한 말을 중얼대다
잠자리에서 아내를 놀라게 하는 일도 드물어졌다. 학생들과 진지한 대화를 나눈 뒤 그저 성실한 강사이면 될 것을 오늘 나는 왜 선생이려고까지 했을까 후회하는 일은 여전하지만 졸거나 스마트폰 만지는 학생을 적당히 모른 척하고 무례한 질문에 놀라지 않으며 관계보다 실무에 더 신경 쓰는 사람이 됐다. 어쩌면 프로야구 선수, 프로 골퍼할 때 프로 강사에 가까워졌다 할까? 그런 내게 최근 프로 강사가 아닌 다른 자리에 앉을 기회가 왔다. 곽 교수를 처음 만난 건 1년 전 봄이었다. 학교 앞 정류소에서 버스를 기다리는데 저 아래서 곽 교수 비슷한 사람이 걸어오는 게 보였다. 곽 교수는 비대에 생긴 지 얼마 안 된 문화 컨텐츠학과 학과장이었다. 나는 그가 몇몇 TV 프로그램에 패널로 나온 걸 본 적 있었다. 하지만 그도 나를 아는지 의문이었다. 잠시 인사를 할까 말까 망설이는데 그가 먼저 반갑게 아른 체를 했다. 이정우 선생님이시죠? 나는 엉거주춤 묵례했다. 곽 교수 뒤로 과 조교와 학생 몇몇이 보였다. 낯술을 했는지 얼굴들이 불쾌했다. 곽 교수가 악수를 청하며 최 선생님에게 얘기 많이 들었다고 내 은사가 잘 있는지 물었다. 그러곤 버스 시간표를 홀기 살핀 뒤 내게 어디 사시냐고 했다. 서울이라 답하자 그는 서울 어디냐며 자기 집은 서초라고 괜찮다면 남부터미널까지 태워주겠다고 했다. 곽 교수가 시동을 거는 동안 나는 무릎을 모은 채 조수석에 잠자코 앉아 있었다. 그런데 그건 뭔가요? 그가 내 다리 아래에 놓인 비타500 상자를 보고 물었다. 학생이 줬나? 아, 네. 안전벨트를 매며 그에게 약조하신 것 같은데 괜찮으시냐 물었다. 곽 교수는 반주로 딱 한 잔 했다며 걱정 말라고 했다. 이쪽 길은 눈 감고도 갈 수 있다고. 사실 방금 전에 2차 가려 했는데 요즘은 학생들이 교수보다 더 바쁜 것 같다고 붙잡으면 오히려 눈치가 보인다며 아쉬워했다. 내색은 안 했지만 나는 곽 교수와 동석한 게 은근 기뻤다. 실은 그날도 곽 교수의 연구실에 들렀다. 문이 잠긴 걸 보고 그냥 돌아 나온 참이었다. 그래도 참 남의 얘기 열심히 듣는 나이인 것 같아. 네? 애들 말이에요. 선생 대우해주느라 그냥 듣는 척하는 건지 몰라도 같은 척이라도 내가 하는 거랑 다르다니까. 술자리에서 교수들이 떠들 땐 나는 느슨하게 들어요. 저 말은 지루하군. 저 얘기는 건질만 하네. 골라가며 듣는다고. 근데 애들은 안 그래. 똑같이 지루한 얘기를 들어도 더 열심히 지겨워하고 더 열심히 정한단 말이야. 너무 가만히 있는 것도 예의가 아닌 것 같아 소극적인 추임새를 넣었다. 그쵸. 아, 그죠. 그게 젊음이지. 어른이 별건가? 쥐가 좋아하지 않는 인간하고도 잘 지내는 게 어른이지. 안 그래요, 이 선생? 이럴 땐 뭐라 해야 하나. 그렇다 하면 의선제 같고 아니라 하면 점점 빼는 것처럼 보일 텐데 갈등하는 사이 곽 교수가 말을 이었다. 호호가 아니라 의무지. 목과 역을 해낸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사람 죄는 자가 하나밖에 없는 지들은 담이 없어요. 아주 피곤해. 정확히 어떤 맥락에서 하는 말인지 알 수 없지만 앞서 하던 얘기를 있는가 보다 싶어 거들었다. 아직 어려서 그럴 겁니다. 아니, 교수들 말이야. 곽 교수는 단계 없이 대화하는 사람이었다. 좋게 말하면 직관적이고 나쁘게 보면 제멋대로인 다른 사람 눈치를 보지 않아도 손해보지 않는 환경에서 살아왔거나 반대로 그렇게 잃은 것들을 향해 복수하듯 떠들어내는 성격인 듯했다. 그런데 그게 마냥 수다스럽지만은 않아 힘을 빼고 높은 패를 던질 땐 선수 같았다. 곽 교수는 자신이 이공계열 교수들과 친하다며
급한 사람들을 꼬인 게 덜에 좋다고 했다. 책은 우리랑 비슷하게 읽는 것 같은데 원한이 없어 편안하다고. 나는 그것도 일종의 착시 아닐까 생각했지만 토달지 않았다. 화제는 자연스레 문화 쪽 이야기로 흘러갔다. 곽 교수는 나도 아는 몇몇에 대한 가식과 인상 비평을 늘어놓다 한 학자의 이름이 나오자 흥분했다. 내가 그 자식 지를 아는데 하고 운을 떼며 그 사람이 얼마나 졸렬하고 권력지향적인 사람인지 설명했다. 그러니까 이 선생도 앞으로 눈 흘기는 척, 침 흘리는 인간들을 조심하라고. 공정한 척 우아하게 비판하지만 실은 곽 교수가 비정하게 혼잣말하듯 중얼댔다. 몸살이 날 정도로 부러운 거지. 곽 교수는 자동차를 능숙하게 몰았다. 차가 좋아 그런 것인지 타고난 운전 솜씨 덕분인지 알 수 없었다. 아닌 게 아니라 서울까지 눈 감고도 갈 만한 실력이었다. 그는 내게 평소 학교까지 어떻게 오느냐고 물었다. 전에 차가 있었는데 강의가 끊겼을 때 없앴습니다. 곽 교수는 별로 놀라지 않는 투로 그럼 그때 어떻게 살았느냐고 했다. 나는 그냥 어떻게 살았다고 했다. 그리고 곽 교수의 별로 놀라지 않는 투가 고맙다고 생각했다. 어느 화제든 상대의 진심도 대가도 요구하지 않는 태도가 담백하고 노련했다. 나는 창밖으로 펼쳐진 논과 밭에 눈길을 줬다. 초봄이라 산과 들에 아직 푸른 기가 덜했다. 학교를 벗어난 지 얼마 안 돼 길이 막히자 곽 교수는 핸들 위에 손을 까닥이다 길에다 돈 버리는 건 질색이라고 했다. 그러곤 초조하고 불쾌한 기색을 보이더니 이럴 땐 가는 길이 있다며 핸들을 꺾었다. 이제 좀 운전할 맛 나네. 곽 교수가 가속 페달을 밟으며 한결 느긋해진 투로 말했다. 전반부에 하고 싶은 말을 웬만큼 다 쏟아낸 이의 여유 같았다. 곽 교수와 나 사이에 잠시 나른한 정적이 흘렀다. 출발하고 처음 맞은 고요였다. 곽 교수가 조용히 콧노래를 부르며 오디오 볼륨을 높였다. 고성능 스피커에서 1940년대 스윙 재즈가 흘러나왔다. 나도 즐겨 듣는 곡이었다. 곽 교수가 곡의 흐름을 타며 고개를 살짝 흔들었다. 차창 너머로 짓담한 아파트와 황량한 벌판에 묶인 공륜 화석 마냥 박혀있는 대형 크레인이 보였다. 도심으로 출하할 붉은 과일이 익어가는 비닐하우스 단지와 유럽 어디 중세 성 모양을 본뜬 무인 모텔도 눈에 띄었다. 승차감 좋은 차 안에서 새 가죽 냄새를 맡으며 재즈 연주를 듣고 있자니 어쩐지 창밖 지루한 풍경이 그럭저럭 견딜만한 삶의 배경처럼 느껴졌다. 곽 교수에게는 제법 익숙한 삶의 감각일까? 그나저나 인물평이 입에 밴 이 사람이 다른 이들 앞에선 나를 뭐라 할까? 곽 교수는 내게 과 분위기는 어떤지 학생들의 태도나 반응은 나쁘지 않은지 물었다. 그래도 우리 애들 착하죠? 예, 그럼요. 그럼 착하지. 선생들도 그렇고. 곽 교수가 묘한 미소를 지으며 내게 가산점을 주듯 말했다. 그나저나 이 선생은 여기 공기 좋단 말 안 해서 좋네. 그리고 얼마나 지났을까? 곽 교수가 갑자기 급 브레이크를 밟았다. 순간 체중이 앞으로 확 쏠렸다. 온몸이 좌우로 흔들렸다. 곽 교수는 핸들을 움켜쥔 채 잠시 얼어 있었다. 자신이 뭔가 친 것 같은데 그게 뭔지 몰라 혼란과 충격에 빠진 모습이었다. 곽 교수가 가까스로 정신을 가다듬은 뒤 거의 동물적인 감각으로 제일 먼저 운전대 옆 서랍에서 목캔디를 꺼냈다. 우두둑 우두둑 곽 교수가 사탕 깨무는 소리를 들은 뒤에야 어쩌면 그가 반주로 딱 한 잔만 한 게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도로 위에 한 여자아이가 쓰러져 있었다. 아이는 충격을 받은 듯 얼이 빠져 있었다. 동시에 꽤 침착해 보이기도 했는데
일단 병원부터 가자는 말에 그 전에 엄마에게 전화하고 싶다는 의사를 표했다. 교복 아래 무릎에 살짝 피가 비쳤지만 다행히 크게 다친 곳은 없는 듯했다. 박 교수의 얼굴에 살짝 안도감이 스쳤다. 아이가 제 엄마와 통화하는 사이 박 교수가 갓길 한쪽으로 나를 불러 세웠다. 그러곤 이거 참 어떡하나, 일 어쩌지 하고 머뭇거렸다. 봄이라지만 바람이 꽤 쌀쌀했다. 덩치 큰 화물차가 우리 옆을 지날 때마다 거대한 먼지바람과 소음이 일었다. 몇몇 운전자가 갓길 풍경에 흥미를 보이며 차창 밖으로 고개를 내밀어 우리를 내다봤다. 곽 교수는 그런 구경꾼들의 시선이 불편한지 도로를 등진 채 나를 바라봤다. 그러곤 이런 일은 자기도 처음이라고 조만간 승진 시험이 있는데 아주 곤란하게 됐다며 주저하다 입을 뗐다. 이 선생, 오늘 이거. 네? 이 사고, 아니 이 차 말이야. 이 선생이 몽골로 하면 안 되겠나? 자, 곧 산호섬에 도착할 텐데요. 다들 바다 좋아하시죠? 가이드가 마이크를 잡고 넋알을 떨었다. 그런데 여행하다 보면 꼭 비관주의자 캐릭터가 한 분씩 계십니다. 어디 이동할 때마다 어휴, 난 가만히 있을래. 난 원래 술 싫어해. 난 원래 먹는 거 안 좋아해. 난 번잡한 거 싫어. 더워. 비싸. 안 해. 그러시는데요. 버스 여기저기서 작은 웃음소리가 터져나왔다. 그래도 언제 우리가 또 여기 와보겠습니까? 산호섬 도착하면 제발 가만 계시지 말고 바닷물이라도 드세요. 그게 남는 겁니다. 엄마, 응, 저기 서봐. 어머니가 카메라를 응시하며 45도가량 몸을 틀었다. 풍경을 배경으로 가져본 적 없는 세대의 어색한 경직성이었다. 엄마, 어? 여기 보고. 어머니의 등 뒤로 낮게 깔린 구름이 보였다. 잿빛 구름 사이로 알록달록 수백 개의 낙하산이 아름답고 기이하게 떠 있었다. 날이 흐려 그런지 낙하산은 비관에 잠긴 해파리떼처럼 보였다. 저쪽에선 벌써 우리 팀 어머님들이 훌렁훌렁 윗도리를 벗고 바다로 뛰어들고 있었다. 화려한 수영복과 대조적으로 맨살 안에 드러난 하지 정맥류가 눈에 띄었다. 양 무릎에 네모난 파스를 붙이고 나온 어떤 분은 무려 비키니 차림이었다. 오랜 세월 영등포 시장에서 함께 장사를 하다 이 기회에 놀러 왔다는 어머님들이 서로에게 물을 끼얹으며 까르르대자 어머니가 부러운 눈길을 보냈다. 눈치 빠른 아내가 튜브 위에 어머니를 태우고 이리저리 움직였다. 그때서야 어머니도 아이처럼 환하게 웃었다. 나는 얕은 물에 발만 담근 채 두 사람의 모습을 부지런히 카메라에 담았다. 한편으로는 가방 안에 두고 온 휴대전화가 계속 신경 쓰였는데 그 사이 혹 대학에서 연락이 오면 어쩌나 싶어서 했다. 찍은 사진들을 잠시 확인하는 척하며 해변으로 시선을 돌렸다. 멀리 파라솔 아래 선글라스 낀 가이드가 우리 짐을 지키며 근사하게 탄산음료 들이켜오는 모습이 보였다. 몇 해 전부터 해외여행 목적으로 적금을 들었다. 한 달에 20만 원씩 꼬박 2년을 모은 거였다. 어머니는 작년 10월에 환갑을 맞았다. 하지만 수업을 거르는 게 부담돼 내가 행사를 올 1월로 미루자 했다. 그러니 어머니 입장에서 이번 여행은 61가 아닌 62살에 치르는 환갑잔치인 셈이다. 출국 첫날 자정 넘어 방콕에 도착했다. 공항 터미널 주위의 매연과 습들을 뚫고 관광버스에 오르니 우리와 같은 여행 상품을 고른 사람들이 이미 자리에 있었다. 영등포에서 갯돈 모아 놀러왔다는 어머님, 무리와 자녀들과 똑같은 샌들을 맞춰 신은 중년 부부, 아무도 묻지 않았는데 굳이 결혼할 사이라 밝힌 젊은 커플, 이렇게 세 팀이었다. 여행 첫날부터 어머니는 기회가 닿을 때마다 우리 아들이 교수라고 자랑했다. 내가 아무리 손사래를 치며 아니라 해도 그게 그거라며 우겼다.
패키지 구성 중 우리가 택한 건 새밤 자는 4박 5일 상품이었다. 정해진 식당에서 밥을 먹고 지정된 기구를 타고 별 필요 없는 물건을 사고 사소한 불만과 피로가 쌓일 즈음 전통 마사지를 받고 하루 한 끼 정도는 김치찌개나 삼겹살을 먹는 판에 박힌 일정이었다. 일상 위에 가짜 크리스탈처럼 박힌 비일상성과 만나 반갑게 손 흔든 뒤 돈 쓰고 헤어지는, 하지만 아무래도 좋았다. 이번 여행은 우리 부부가 아닌 어머니를 위한 거니까. 다행히 어머니는 지치지 않고 가이드의 걸음 속도를 참 잘 쫓았다. 물론 누군가를 깎아내리거나 끊임없이 불평하는 버릇은 여전했다. 가끔은 듣는 내가 다 민망할 정도였다. 어머니는 이전에도 할 수 있는 한 많은 이들에게 자기 남편이 얼마나 형편없는 인간인지 폭로하려 애썼다. 그래서 한때 내게 어머니는 모든 사람이 아버지를 싫어하게 만든 뒤 자기 혼자 사랑하려 작정한 것처럼 보였다. 아버지와 헤어진 뒤 어머니는 비난의 대상을 주위 사람들로 바꿨다. 저 여자는 머리가 왜 저런지 모르겠다. 저 아저씨 밥을 너무 무식하게 먹지 않니? 애를 저렇게 입히면 어쩌니? 다른 이들의 사소한 결정을 헐뜯으며 자존심을 지키려 했다. 그런 어머니가 2시간가량 정성스런 와포 마사지를 받고 난 뒤 비갠 듯 맑은 얼굴로 누가 내 몸을 이렇게 오래 만져준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다고, 아가씨가 스킨십을 하도 오래 해줘서 하마터면 정들 뻔했네 라고 말했을 때 처음으로 태국에 오기를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여행 일정은 대체로 만족스러웠다. 오늘은 산호섬 구경을 마치고 저녁에 노천바로 킥복싱과 뱀쇼를 보러 갈 예정이었다. 호텔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어머니는 물놀이의 노곤함을 못 이기고 꾸벅 졸았다. 가이드는 직업정신을 발휘해 이동시간 중 관광객의 무료함을 달래주려 퀴즈를 냈다. 여러분, 태국 사람들이 한국에 가면 꼭 먹는 음식이 있는데요. 그게 뭘까요? 맞히시는 분 제가 선물 드리겠습니다. 혹 학교에서 연락이 안 왔나 휴대전화를 살폈다. 부재중 전화 3통, 문자 메시지 하나가 와 있었다. 순간 가슴이 쿵쾅댔지만 발신인을 확인하곤 이내 실망했다. 벌써 몇 번째인지 몰랐다. 아내가 내 쪽으로 상체를 기울이며 말했다. 누구야? 아버지. 불고기 또? 아닙니다. 아직 마음 못 정했어? 그거 빨리 답해드려야 하는 거 아니야? 삼겹살. 된다 안 된다 정도 답신이라도 드리지 그래? 아닙니다. 상황 좀 보고. 김치찌개? 학교에서는 아직 연락 없어? 아, 아쉽네요. 학교 홈페이지라도 들어가 보지 그래. 이미 들어가 봤어. 휴대전화로 시선을 돌리며 아버지가 보낸 문자를 다시 읽어보았다. 정우야, 시간 날 때 연락 줄래? 정우야, 문자 보면 전화 주렴. 정우야, 바쁘니? 아주 가끔 오던 문자가 요즘 들어 하루 1개 이상 도착했다. 따로 기다리는 전화가 있는 터라 휴대전화 진동음이 울릴 때마다 나는 깜짝깜짝 놀랐다. 복잡한 마음에 창밖으로 시선을 돌리는데 버스 앞쪽에서 정답은 삼계탕이라 외치는 소리가 들려왔다. 지난 가을 비대학의 강의가 하나 들었다. 그렇지만 나는 그게 그 일과 별로 상관없는 거라 믿었다. 곽 교수는 별탈 없이 전교수로 승진했고 나 또한 전과 같은 생활을 이어갔다. 그 사고로 특별히 일어난 변화는 없었다. 운전면허에 별점이 부과됐지만 어차피 내겐 차가 없었고 보험료도 곽 교수가 계산했다. 그 뒤 비대 수업을 마치고 두어 번 곽 교수와 밥을 먹었다. 박 교수는 내 자네 술을 따르며 내가 자네에게 신세 졌네라는 말을 반복했다. 이따금 아내는 침대 위에서 불길한 듯 물었다. 여보, 그애 말이야. 누구? 그 차에 치이고도 멀쩡했다는 애. 걔가 왜? 정말 아무 이상도 없다고 했지? 어,
그런데 나중에 문제 생기면 어떡해? 교통사고 후유증은 1, 2년 뒤에 나타나기도 한다잖아. 그러면 우리 정말, 아니, 그럴 리 없을 거야. 강의를 마치고 돌아올 땐 종종 버스 창문에 얼비친 내 얼굴을 바라봤다. 그럴 땐 과거가 지나가고 사라지는 게 아니라 차오르고 새어나오는 거란 생각이 들었다. 살면서 나를 지나간 사람, 내가 경험한 시간, 감내한 감정들이 지금 내 눈빛에 관여하고 인상에 참여한다는 느낌을 받았다. 그것은 결코 사라지지 않고 표정의 양식으로 분위기의 형태로 남아 내장 깊숙한 곳에서 공기처럼 배어나왔다. 어떤 사건 후 뭔가 간명하게 정리할 수 없는 감정을 불만족스럽게 요약하고 나면 특히 그랬다. 그 일 이후 나는 내 인상이 미묘하게 바뀐 걸 알았다. 그럴 땐 정말 내가 내 과거를 먹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 소환은, 배치는 지금도 진행 중이었다. 개강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비대학 문화 콘텐츠학과의 교수 임용 공지가 났다. 한날 수업을 마치고 곽 교수의 방에 들렀다. 빈손으로 가기 뭐해 정관장습하는 홍삼 진액을 한 상자 사들고 문을 두드렸다. 저 이거, 아이고 뭘 이런 걸 사와요. 여하튼 사온 거니 받을게. 그런데 사실 나 몸에 열이 많아 잠이 잘 안 받아. 곽 교수가 내게 중국 출장길에 사왔다는 고급 보이차를 내주었다. 그러곤 오디오와 만년필이 세계 못지않게 차의 세계가 얼마나 무궁무진한지 설명하며 내 반응을 기다렸다. 아, 정말 좋은데요? 유난스럽지 않은 동시에 진솔해 보이려 불어 낮은 소리로 답하자 그가 어깨를 들썩였다. 그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곽 교수가 찻잔을 천천히 입으로 가져갔다. 진짜 좋은 건, 정말 좋은 거, 그런데 대다수는 영영 모를 거? 그런 게 세상 어딘가에 엄연히 존재한다는 걸 생각하면 놀랍지 않아요, 이 선생? 아, 그렇죠. 진짜 좋은 거, 정말 좋은 게 뭔지도 모르면서 나는 그렇게 답했다. 막연히 내가 좋아하는 음악, 영화, 술 따위를 떠올리며 적어도 그 근처엔 가보지 않았을까 가늠했다. 곽 교수는 내 은사 최 선생님의 근황을 비롯해 이런저런 안부를 물었다. 그러다 우연찮게 임용 예의가 나왔는데 곽 교수가 의아해한 얼굴로 잠시 나를 바라보다 쾌활하게 웃으며 긴장한 것 같은데 그냥 편하게 준비하라고 했다. 나는 겸연쩍어 두 손으로 괜히 찻잔을 감쌌다. 한 손에 쑥 들어오는 닭의 온기가 따뜻했다. 천천히 차를 들이키며 곽 교수의 방을 둘러봤다. 무령왕릉 벽돌처럼 내 주위를 빙 둘러싼 책이 좋아 그랬는지 차가 달아 그랬는지 이상하게 방에서 나가고 싶지 않다는 기분이 들었다. 아버지를 만난 건 태국에 오기 며칠 전이었다. 공들여 임용 지원서를 준비하고 시간까지 마친 뒤 면접 결과를 기다리던 차였다. 아버지는 나를 만나 상의하고 싶은 게 있다 했다. 5년 전 결혼식장에서 본 뒤로 처음이었다. 살짝 불길한 예감이 일었지만 설마 그 정도 인간은 아니겠지 싶어 나를 잡았다. 굳이 안 나가도 되는 자리였지만 어쩌면 아버지가 비로소 내게 사과하고 싶어진 건지 모른다는 기대가 조금 일었다. 이제 와서 해명한다고 받아줄 리 만무했지만 일단 뭐라 하는지 듣고 싶었다. 어쩌면 오래전 내게 만년필을 보내고 넥타이를 선물한 마음으로 아직 태어나지 않은 자기 손자를 챙기려는 건지도 몰랐다. 아버지는 전보다 더 늙어 있었다. 아마 아버지의 눈에 비친 나도 그랬을 거다. 총기 흐려진 눈, 주관과 편견이 쌓인 인매, 경험에 의지하는 동시에 체험에 갇힌 인상을 보였을 것이다. 아버지가 나를 보자 한 건 돈 때문이었다. 설마 하고 나갔는데 과연 그랬다. 그것도 정확히 얼마 필요하단 말은 않고 너 형편되는 대로만이라 얼머부렸다.
그러면서도 돈을 정확히 어디에 쓰려는지 말이 없었다. 형편되는 대로라니. 아버지는 요즘 강사 시급이 대체 얼마인 줄이나 알고 저러는 걸까? 그 모렴치가 어이없고 그 주저가 갑갑해 내 쪽에서 먼저 입을 열었다. 될 수 있는 한 빨리 대화를 맺고 자리를 뜨고 싶어서였다. 어디 아프기라도 하세요? 아버지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구나. 그렇겠지. 차마 그냥 달라고는 못하겠으니까 빌려달라는 거고. 아버지 생애에 그걸 갚을 수 있을까? 연민 대신 짜증이 솟구쳤다. 그래서 그만 나답지 않게 지금 생각해도 무척 무례하고 상스러운 말을 뱉고 말았다. 뭐 암이라도 걸리셨어요? 아버지가 다시 고개를 주걱거렸다. 나도 모르게 쓴웃음이 났다. 암이라니 참 전형적으로 사신다. 아버지가 헛된 기대를 품지 않도록 최대한 사무적인 투로 물었다. 어디 가요? 아버지가 기름기 없이 부르튼 입술을 달싹이다 입을 열었다. 아니 나 말고 그 사람이. 자 이제 곧 라텍스 공장에 도착할 건데요. 안 사도 되니까 편안하게 구경해보세요. 특히 우리 남편분들 이런 데 오면 자꾸 하늘 보면서 저한테 흡연실이 어디냐고 물어보시고 언제 끝나느냐 재촉하시는데 그러지 말고 들어가 침대에도 한번 누워보시고 베개도 안아보시고 그러세요. 정말 느낌이 다릅니다. 자네들과 똑같은 디자인의 샌들을 신은 중년 남자가 손을 번쩍 들고 물었다. 공장에서 달러도 받나요? 가이드가 기분 좋게 답했다. 아이고, 그러면 북한 돈 빼고 다 받아요. 자, 이제 들어가 즐길 수 있으면 즐기고 훔칠 수 있으면 훔치세요. 버스에서 내려 대형 컨테이너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공장 직원이 우리를 상품 진열대로 곧장 안내하지 않고 회의실 비슷한 작은 방으로 데려갔다. 그러곤 여러 가지 시각자를 이용해 인생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수면의 중요성에 대해 설명했다. 우리 일행 중 한 명을 앞으로 나오게 해 볼펜감 매트리스에 누인 듯 베기는 데가 하나도 없다는 증언도 받아냈다. 다음 순서는 각자 자유롭게 호를 누비며 물건을 고르는 거였다. 영등포 어머님들이 여기저기 침대에 누워 아이고 좋다 아이고 앓는 소리를 냈다. 어머니와 아내도 각각 매트 하나씩 차지하고 천장을 보며 별이라도 본 듯 웃고 있었다. 오랜 여독이 짧은 휴식을 더 달콤하게 만드는 듯 했다. 때마쳐 공장 직원들이 작은 종이컵에 냉커피를 담아 공짜로 돌렸다. 아내에게 잠깐 양해를 구하고 밖으로 나왔다. 공장 앞에서 담배를 연이어 2대 피운 뒤 박 교수에게 전화를 걸었다. 면접 후 처음 거는 전화였다. 머릿속으로 미리 준비한 대사를 연습하며 3번째 담배를 꺼내 물었다. 휴대전화 연결임이 길게 이어지다 음성사서함으로 넘어간다는 안내가 나왔다. 아쉬움과 안도감이 동시에 일었다. 바닥에 담배를 비벼 끈 뒤 공장 입구로 들어섰다. 그때 내 바지 주머니에서 지잉 휴대전화 진동음이 요란하게 울렸다. 나도 모르게 가슴이 막 뛰었다. 여보세요? 아, 네, 맞는데요. 아, 그냥 경비실에 맡겨주세요. 아내가 고른 신생아용 라텍스 베개와 어머니가 쓸 매트리스를 결제했다. 재킷 안주머니에서 만년필을 꺼내 배송 주문서를 작성하는데 다시 휴대전화 진동음이 울렸다. 내가 아는 번호였다. 휴대전화를 들고 밖으로 나가자 아내가 불안감과 기대감을 감추지 못한 눈으로 멀리서 나를 바라봤다. 아, 네, 선생님. 모교 최 선생님이었다. 최 선생님은 내 박사 논문 지도교사로 나를 비대에 소개해준 분이었다. 최 선생님은 부재중 전화가 찍힌 걸 보고 연락했다며 늦어서 미안하다고 했다. 내 딴에는 겸사겸사 안부 전화를 드린 건데 마음이 쓰인 모양이었다. 그런데 대화 도중 최 선생님이 내게 자꾸 의로 비슷한 말을 건넸다. 그러다 내 반응이 좀 이상하다 싶었는지 아직 모르고 있었느냐며 다음에 또 기회가 있을 테니 낙담하지 말라고 했다.
목소리에 당황한 티가 역력했다. 애써 마음을 추스린 뒤 몇 마디 감사 인사를 드리고 전화를 끊으려는데 선생님이 조심스레 물었다. 그런데 자네 그 사람한테 뭐 잘못한 거 있나? 잘못이요? 아니 둘 사이에 무슨 문제가 있나 해서. 아니요, 그런 거 없는데요. 여기 김 교수가 객원 심사위로 참여했는데 말이야. 곽 교수가 자네를 좀 강하게 반대했던 모양이야. 나한테는 그냥 혼자 알고 있으라 하더라고. 엄마, 저기 서봐. 엄마, 여기 보고. 비행기 탑승 전 공항에서 마지막으로 어머니의 사진을 찍었다. 창밖 활주리의 불빛이 아름다웠다. 어머니가 나를 보고 미소 지었다. 미간 한가운데 깊이 파인 일자 주름이 형식적인 웃음에 메마름을 더했다. 스마트폰 화면에 뜬 사각 테두리가 저 혼자 커졌다 작아지며 스스로 초점을 맞췄다. 어머니 오른쪽으로 맵쉽게 돋은 비행기 날개가 찍히도록 구도를 잡았다. 그러곤 잠시 호흡을 고르며 촬영 단추를 누르려는데 지잉 소리가 들렸다. 문자 메시지 도착을 알리는 진동음이었다. 동시에 액정위로 네모난 창이 하나 떴다. 정우야, 어? 무슨 일 있어? 아니, 그런데 표정이 왜 그래?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렇지 않은 듯 다시 스마트폰을 들었다. 사각 프레임 안에 어머니의 얼굴과 아직 사라지지 않은 문자 메시지 창이 동시에 잡혔다. 아버지가 보낸 메시지였다. 발신인이 아버지라 이번에도 뻔한 내용이려니 했는데 단체 문자였다. 어떤 수사도 책임도 표정도 감정도 담기지 않은 부고였다. 휴대전화 위로 고인의 이름과 발인 날짜, 장례식장 위치가 간명하게 떴다. 승무원이 세관 신고서와 출입국 카드를 돌렸다. 의자 앞에 붙은 접이식 탁자를 내린 뒤 재킷 안주머니에서 만년필을 꺼냈다. 오래전 책상에 처박아 뒀다. 프로 성인이 된 뒤 순전히 실용적인 이유로 쓰기 시작한 거였다. 강의에 나가고부터 서류에 사인할 일이 많아졌다. 나는 내게 괜찮은 필기구가 있다는 걸 기억해낸 뒤 서랍을 뒤져 만년필을 꺼냈다. 그러곤 자기만의 필기구를 가진 많은 사람들이 그렇듯 종이 위에 제일 먼저 내 이름을 써봤다. 그 뒤 통장을 새로 만들고 혼인신고서를 작성하고 전세계약을 할 때마다 그 만년필을 썼다. 그래서 곽 교수와 함께 그 일을 겪고 며칠 뒤 경찰서에서 조서를 작성할 때도 습관적으로 품 안에서 그 펜을 꺼냈다. 그러곤 조서에 서명하기 전 만년필을 다시 주머니에 넣은 뒤 책상 위에 있던 모나미 볼펜으로 내 이름을 적었다. 아버지를 만난 날, 그러니까 아버지가 내게 돈을 빌리러 집 앞까지 찾아온 날, 아버지에게 전화 한 통이 걸려왔다. 아버지는 팔을 길게 뻗어 발신자 이름을 확인했다. 그때 나는 아버지가 사물을 그런 식으로 보는 것에 조금 충격을 받았는데 오래전 우리를 떠난, 그것도 여자 때문에 떠난 젊은 아버지가 노안이란 걸 깨달아서였다. 아버지는 미간을 찌푸린 채 발신 번호를 판독하려 했었다. 그리고 그 바람에 내가 휴대전화 화면에 뜬 사진을 뚫어져라 쳐다보는 걸 눈치채지 못했다. 사진 속 두 사람은 등산복 차림이었다. 아버지와 그 여자는 볼을 맞댄 채 카메라를 보고 있었다. 두 사람 뒤로 탁 트인 하늘과 사방이 울긋불긋하게 물든 겹겹의 산봉우리가 보였다. 둘이 정상에 올랐나 보다. 조소인지 질투인지 모를 감정이 일었다. 등산이라니 참 전형적으로 사신다. 나는 씁쓸하게 웃었다. 그러면서도 가을 풍경 속에 안긴 두 사람의 얼굴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어쩐지 두 사람이 좋은 일은 금방 지나가고 그런 순간은 자주 오지 않으며 온다 해도 지나치기 십상임을 아는 사람들 같아서였다. 휴대전화 속 부고를 떠올리며 문득 유리볼 속 겨울을 생각했다.
골 안에선 하얀 눈이 흩날리는데 구 바깥은 온통 여름일 누군가의 시차를 상상했다. 창밖으로 아스라이 멀어지는 이국의 불빛이 보였다. 비행기 유리창에 비친 내 얼굴을 멍하니 응시하다 휴대용 안대를 쓰고 의자를 뒤로 젖혔다. 한국으로 돌아가는 6시간 동안 일단 아무 생각도 안 할 작정이었다. 잠을 청하려 천천히 숨을 고르는데 속에서 기체인지 액체인지 모를 무언가가 뜨겁게 치밀어 올랐다. 마른 침을 삼키며 침착하게 그것을 내려보냈다. 그러곤 마음속으로 나는 공짜를 바란 적이 없다고 중얼거렸다. 왕왕거리는 비행기 소음 사이로 누군가 내게 더블 폴트라 외치는 소리가 들렸다.